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건축기사 파이널 특강 5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 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이제 극장에 관한 내용인데, 극장의 평면 형태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극장의 평면 형태는 오픈 스테이지형, 그 다음에 에리너 스테이지형, 그 다음에 프로세니움 스테이지형, 그 다음에 가변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가변형은 시험 문제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기 때문에 프로세니움 스테이지까지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 스테이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의 강의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대와 객석이 동일한 공간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관객석 사이로 등장을 하거나 무대 아래쪽에서부터 출입하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객석과 무대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연기자와 관객 사이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형식이 오픈 스테이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리너 스테이지형, 다른 말로는 센트럴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대가 관객석 정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는 형식이고, 별도로 배경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형식이 바로 에리너 스테이지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형식이 프로세니움 스테이지예요. 프로세니움 스테이지는 다른 말로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무대의 그 공연의 배경이 되는 벽을 만들 수 있는 벽을 하나 두고요. 거기에다가 배경을 걸어두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이라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프로세니움 아치에 의해서 무대 장치, 광원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관객석보다 높기 때문에 무대 가까이에다가 관객석을 배치를 하면 제일 앞자리에 있는 관객은 한참 올려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에, 무대에 가깝게 많은 관객을 넣는 것이 어렵더라. 그 다음에 배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느낌을 주고, 연기자나 관객이 서로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제한된 방향으로만 서로 마주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는 거 각종 연극, 그 다음에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 독주회, 이런 공연들의 대부분 사용하는 형식이 바로 프로세니움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극장의 형식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극장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객석의 가시거리. 그래서 무대에서부터 3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개의 구역은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A구역은 무대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냐 하면 15m까지. 그래서 배우의 표정이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거리가 A구역까지예요. 그 다음에 B구역은 몇 미터까지냐면 22m까지인데 15m까지만 구성을 하면 관객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객을 들어가게끔 하려면 22m까지는 써야 되는데, 그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 배우의 표정이나 동작이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1차 허용 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악이나 실내악 같은 것들을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배우의 일반적인 동작, 그러니까 걸어가는구나, 뛰어가는구나, 날아가는구나, 그것만 볼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얼굴 표정은 자세하게 안 보여요. 그 부분을 2차 허용 한도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C구역으로 보느냐? 35m까지를 C구역으로 둡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2차 허용 한도까지 관객석의 거리를 설정하는 공연들은 대부분 연극, 그 다음에 오페라, 그 다음에 뮤지컬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석은 무대에서부터 15m, 22m, 35m로 해서 가시거리를 설정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무대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 형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일단 프로세니움 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무대이고 이쪽이 관객석인데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하나의 벽이 있고요. 거기에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연하러 갔을 때는 그 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무대 안쪽이 안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 막이 이렇게 싹 열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프로세니움 아치예요. 그래서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설치된 벽. 그래서 이 프로세니움 아치의 막이 쭉 열리면 맨 뒤에 벽이 하나 있어요. 그 맨 뒤에 있는 벽이 뭐냐 하면 사이클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라마는 무대 배경을 걸어두는 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이렇게 싹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늘에서 눈이 오거나 또는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날아다니거나 또는 피터팬이 뭐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그 위에서 이렇게 어떤 장면들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각종 무대 장치, 광원 이런 것들을 매달아 둬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을 매달아 두는 구조물을 그리드 아이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철골 구조물을 그리드 아이언이라고 하고 무대 위쪽에 높은 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플라이 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상부 공간. 그 다음에 이 무대 상부 공간에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뭐라고 하냐면 플라이 갤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상부의 통로.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제 무대와 관련된 용어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요 5가지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사이클로라마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술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술관에서는 또 미술관의 순로 형식을 다른 말로 순회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관람자들이 관람하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연속순로 형식, 그 다음에 갤러리형, 그 다음에 중앙홀형 각각의 특징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연속순로 형식은 단순하고요. 공간을 많이 절약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소규모 전시 공간에 적용을 하더라. 그래서 얘를 소규모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실들을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통행이에요. 갔다가 뒤돌아서 다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실을 닫거나 한 개에서 동선이 막혀버리면 전체적인 동선이 막히게 되는 게 이 연속순로 형식의 단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각 전시 공간을 복도로 연결하는 형식, 그것을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각 실을 직접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각 실들을 독립적으로 폐쇄할 수가 있는 게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복도 공간 자체도 전시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복도 자체도 전시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입니다. 다음에 중앙 홀 형식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오던 형태예요. 그리고 자, 이 중앙 홀형은 일단 대규모 전시 공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연속술로 형식은 못 쓰고요. 대규모인 경우에 중앙 홀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 홀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중앙 홀을 크게 잡으면 동선에 혼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홀을 큰 걸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전시 공간들을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미술관 확장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확장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확장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중앙 홀 형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술로 형식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또 미술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시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파노라마 전시와 디오라마 전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전시는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거냐면 연속적인 주제를 선적으로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역사박물관에 가면 선사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해놓은 거. 그래서 이게 쭉 선적으로 주제를 표현한 것이 파노라마 전시. 나는 그거 다 보기 싫어. 나는 특정한 장면만 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의 사실 또는 주제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장면만 보게끔 하는 거. 그것을 디오라마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라마 전시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에는 현장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디오라마 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노라마 전시와 디오라마 전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9장 건축사로 넘어가게 되면 서양 건축사 파트에서 주로 이제 중세의 건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고딕 양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있었고요. 또 건물의 형태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일단 둘 중에 누가 먼저 등장을 했느냐? 로마네스크 양식이 먼저 등장을 했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이 발전한 형식이 고딕 양식이에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규모가 더 커지니까,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똑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건물이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서 등장하게 되는 구조 형식이 고딕 양식에서 별도로 붙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둘이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지만 로마네스크가 작고 고딕 양식이 크다. 그러면 버티려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각각의 특징을 좀 체크를 하면,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초기 기독교 양식이 발전된 형식이에요. 그래서 장축형 평면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형식에 없었던 종탑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양식, 말 그대로 로마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아치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대신 규모가 초기 기독교 양식보다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둥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 피어와 그 다음에 버트레스라고 하는 벽. 그래서 이 클러스터 피어는 우리말로 다발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버트레스는 부축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피어와 버트레스를 사용했던 형식이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은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 규모가 더 커진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치를 쓰는데
반원형의 이런 아치를 사용하게 되면 높이 올라가게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거, 첨두형 아치. 그래서 계란 모양의 뾰족한 아치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첨두형 아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트레스가 지표면에 가까운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설치되어 있는 버트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플라잉 버트레스를 사용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리고 이 고딩 양식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직성을 강조한 양식이 바로 고딩 양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양 건축 양식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제 주로 노마네스크 양식과 고딩 양식을 비교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에 한국 건축사로 넘어가서 한국 건축사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은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받치는 구조를 주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두가 아니고 공포라고 하는데 기둥 위에다가 주두, 기둥의 머리 부분을 얹고요. 그 위에다가 공포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공포와 주두와 기둥의 중심선을 일치시켜 놓은 형식이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 그래서 이 다포 양식에는 평방이 있는데 주심포 양식에는 평방이 없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은 평방이 없다. 평방이 없다. 요거 이해해 두신 상태에서 창방과 평방을 두고 기둥 위에도 공포를 배치하고 평방 위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공포가 여러 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포 양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공포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명칭을 구분했고요. 각각의 특징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주심포 양식은 다포 양식에 비해서 간결하고 단순화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주심포 양식에 비해서 곡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포 양식은 조선시대 이후에 궁궐 건축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사찰 건물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래서 화려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의 양식은 주로 다포 양식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간결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특징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체크하실 키워드는 주심포 양식은 평방이 없다, 단순하다.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평방이 있다, 그리고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그러면 조금 내용 구분하시기가 용이하실 겁니다.